자, 장첸 공선생의 책 요셀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공선생의 책 소개하는 날이네요. 네, 어떤 책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네, 좋은 책이군요. 우리 그 책이 오늘 키워드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키워드는 꽤 다양한데요. 네. 오늘은 행복, 생각, 질문, 신념, 꿈 등 다양한 키워드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뭔가 재밌는 주제가 꽤 많이 준비되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장첸 공선생의 책 요셀프 출발합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책에 관한 모든 이야기 장첸 공선생의 책 요셀프. 안녕하세요, 장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선생입니다. 저희가 힘차게 출발을 해봤는데 네, 그냥 뭐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어떠신가요? 네. 네, 오늘 좀 주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까요? 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 들고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어령 씨가 쓰신 마지막 수업이 아니고 책 제목이 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네요. 네, 지은이는 김지수 기자님이고요. 기자님. 네, 기자님이십니다. 기자님께서 이어령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나눴던 대화들을 이제 마지막 수업이라는 제목을 지어서 그 대화들을 엮어서 책으로 낸 것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작년에 돌아가시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꽤나 최근에 나온 책일까요, 이거? 그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고. 그래요? 코로나 끝나고 나왔던 것 같은데 몇 년에 발매했을까요? 2021년 10월이 초판 1세네요. 얼마 안 됐네요. 그러네요. 이걸 중고책으로 팝디까 벌써? 네, 팔던데. 이어령 씨 하면은 네. 옛날에 저 엄청 애기 때 네. 노태우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장관하셨던 분으로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초대 문화부 장관이라고. 그때가 초대입니까? 그때가 초대인 것 같아요. 오. 네. 그렇다고 하고 저는 잘 몰랐는데 이어령 네. 선생님에 대한 평이 되게 뭔가 되게 좋더라고요. 지성, 네. 약간 석학, 우리 시대의 선생님. 엄청 강직하신 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음. 표정도 그렇고 네. 사람 생김새가 네. 진짜 옛날에 전인범 장군님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그 뭐 하셨던 분인데 네. 아무튼 그분 느낌 약간 나면서 되게 이렇게 굳건해 보이는 딱 페이스를 갖고 있어서 네. 어렸을 때 와 진짜 멋있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 그 이후로 처음 들어봅니다. 거의 30년 만에. 그러게요. 네.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제 아이고. 저희가 네. 이제 선생님의 얘기를 듣게 됐는데 네. 저는 이 책을 추천받았는데요. 추천을 받았다고요? 네, 추천받았는데요. 네.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들이 많아요. 그렇죠. 좀 쓸데없는 생각들이 많은데 돈 안 되는 얘기들 있잖아요. 네. 뭔가 행복이 뭘까? 꿈이란 뭘까? 죽음이란 뭘까? 뭐 이런 거를 막 고민을 많이 하는 찰나에 친구가 너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봤으니까 이어령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나오게 된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너의 생각에 도움이 좀 될 것 같아 해서 그런 식으로 추천을 받아서 읽게 됐고요. 네. 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다양한 추상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선생님과 기자님이 나눴던 대화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뭔가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이 꼭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대담처럼 엮은 건가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또 이 김지수 기자님이 진짜 필력이 엄청 좋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만나는 날을 묘사하거나 그 시대나 계절을 묘사하는 문장이나 단어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이거는 책이 참 그냥 대담 형식으로의 그런 대화의 정보도 참 좋지만 네. 그냥 책을 써 내려가는 그런 문장이나 어휘들마저도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오늘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추천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추천해 왔습니다. 그렇군요. 하나 빼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연말이잖아요. 네. 연말인데 우리 죽음이랑 뭐 이런 거에 관해서 한번 네. 생각해보는 연말이 그쵸.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선생님께서는 죽음을 탄생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다시 어머니께로 돌아가는 탄생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연말과 연초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다양한 계획과 목적을 수립하고 또 무너뜨리고 다양한 이제 시도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책일 것 같아요. 지난 해가 가고 새로운 해가 다가오는 그런 시점에 또 읽어보면 좋은 책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란 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얘기부터 해주실 건가요? 어떤 얘기부터 하면 좋을까요? 하다가 네. 이제 책에서도 제일 앞장에 나오는 문장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크게 느끼셨던 것들을 말씀해준 문장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내 것인 줄 알았으나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 이 말씀을 하고 이제 인터뷰를 마치는 장면들을 또 책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네, 저는 이거를 딱 들었을 때 뭔가 좀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라는 말. 뭔가 아등바등 뭔가를 얻고자 노력하고 이제 막 고군분투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마음이라던가 자세라는 게 좀 뭔가 깊은 깨달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흘려듣는 바로는 원래 공술의 공소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그냥 들을 때랑 뭔가 내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은 깨달음이라는 걸 좀 얻을 수 있는 시기에 듣는 거랑은 굉장히 다른 것 같은 게 저 지금 전자드럼 살까 말까 엄청 고민 중이거든요. 네. 뭐 100만 원대에서 맞출 건지 100만 원대 130짜리 요거 살 거면은 150짜리 요거 사는 게 낫다 이런 평들을 막 보느라고 어제도 거의 날밤을 깠어요. 거의. 근데 이걸 보자마자 그냥 안 살라고. 왜요? 사봤자 뭐해. 내 것도 아닌데. 나중에 또 하다 보면은 중고나라에 팔 뭐 요량으로 사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그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내 게 아니야. 안 살게요. 돈 굳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령 선생님. 네. 해석은 다양하게 열려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네. 아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어령 선생님이 김지수 조선일보 기자님과 라스트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김지수 기자님께서 표현하신 것들이나 그런 진행 방식 같은 것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혜령 선생님께서 매주 화요일마다 기자님을 초대해요. 그래서 나의 마지막 지혜를 선물로 남겨주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주제와 키워드들로 얘기를 나누는데요. 이제 그 김지수 기자님께서 녹음하시고 정리하시면서 작성했던 책이 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란 책입니다. 네. 네. 그래서 프롤로그에 적혀 있는 대로 책을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해볼게요. 네. 그래서 선생님은 라스트 인터뷰라는 형식으로 당신의 지혜를 선물로 남겨주려 했고 나는 그의 곁에서 재앙이 아닌 생의 수용으로서 아름답고 불가피한 죽음에 대해 배우고 싶어 했다. 그렇게 매주 화요일 삶 속의 죽음 혹은 죽음 곁의 삶이라는 커리큘럼의 독특한 과외가 시작되었다. 하루치의 대화는 우연과 필연의 황금 분할로 고난, 행복, 사랑, 용서, 꿈, 돈, 종교, 죽음, 과학, 영성 등의 주제를 타고 변화무쌍하게 흘러갔다. 이게 프롤로그에 담겨있는 내용인데요. 네. 이 내용이 이제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군요. 되게 다양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키워드는 뭔가 책을 읽으면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거나 와닿는 구절의 키워드들이라서 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지 않는 키워드들도 엄청 많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이 책을 두 번 정도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읽으시면서 와 너무 좋았던 내용이다 이런 것들은 저와 댓글로 한번 얘기를 나눠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질문으로 시작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마지막 인터뷰. 네. 스승. 정답 라스트 인터뷰. 아니, 정답입니다. 네. 네. 정답은 다양하니까요. 50점. 네. 그래서 스승이 필요한 당신에게 네. 혹시 스승이라고 부를 분이 계신지 혹은 지금 네, 스승으로 삼고 싶었던 분이 계신지 내 인생에 있어서 그쵸. 그런 분이 계셨을까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되게 많은 분들에게 저는 가르침과 깨달음을 얻거든요. 네. 근데 그게 내가 그 깨달음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나는 얻을 수 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그분들이 스승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이 사람을 보고 요건 하지 말아야지라는 걸 배운 적이 있다거나 저 사람의 저런 모습은 좀 닮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한 번씩 다 해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는 그분이 스승입니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지 않나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제가 저의 스승 같아요. 아주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혜령 선생님한테 스승이 있었냐 이런 질문을 이제 김지수 기자님께서 던지시는데 자기는 스승이 없었다고 말을 네. 해요. 근데 이게 동양의 군자를 말로 그러니까 설명하면서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배워나가는 사람을 군자라고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 자기가 없는 사람에게는 대화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모두가 스스로가 스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네. 그래도 혹시 뭐 그런 인물이 있으셨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가볍게. 네. 뭐 본받고 싶은 사람은 없네요. 진짜요? 네. 저 사람의 저게 좋아 보인다라는 건 많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은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 사람인 거고 저는 뭐 어떻게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나 말 이쁘게 하는 사람 가끔 놀랄 때가 진짜 많았거든요. 네. 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라는 이걸 전해 들었을 때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말을 예쁘게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아예 들어본 적도 없는 표현을 해버리니까 야 이거는 진짜 근본부터 다른 거구나. 글 공부를 따로 해야 되는 수준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서 이거는 정말 차이가 있다. 내가 뭐 어떻게 흉내내고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은 적도 있고 그래서 뭐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은 요즘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또 말을 예쁘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본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본 받으십시오.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 같은 사람도 필요한 거야. 저는 이제 스승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네. 멘토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떠오르는데 저는 약간 좀 원해요. 네, 스승이나 멘토 같은 분들을 원하는데 네. 장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모두에게 배울 점들은 한 가지 이상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스승이란 존재는 뭘까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저도 그래서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네. 스승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내가 스승으로 모시겠다 하면 진짜 그냥 매일 따라다니면서 밥 짓고 빨래하고 이러면서 그 사람 일거수일투족을 다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선 그런 일은 거의 없죠, 사실. 뭐 노예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는 미디어에서는 그런 스승이 정말 많이 등장하잖아요. 사부 같은 느낌. 옛날 네. 무협지나 그런 데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정도는 돼야 스승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네. 물론 이제 저도 뭐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뭐 했던 사람들이 많긴 하죠. 근데 나는 요거는 요 사람한테 잘 배워서 뭐 이렇게 정도는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스승은 내 인생 통틀어 가지고 나를 어떻게 좀 이끌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없습니다. 만나기도 어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죠. 워낙 우리 둘 다 생각하는 게 많다 보니까 누구 하나 저 붙박이로 짱 해놓고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무조건 배워야지 하는 사람은 안 나타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진짜 한 번쯤은 뵀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 이혜령 선생님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이렇게 그러게요. 많은 분들의 스승이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이분은 참 어떤 분이셨을까? 그나마 책을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었는데요. 네. 대화라고 했잖아요, 이 책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키워드들이 추상적이다 보니까 이게 명확한 대답은 없습니다. 되게 사례를 통하거나 은유나 비유를 많이 말하셔가지고 한 번에 탁 와닿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해석이 아닌 대화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들 한번 의미를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시기 전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제부터 자네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네. 이 모든 것은 내가 죽음과 죽기 살기로 팔씨름을 하며 깨달은 것들이야. 이해하겠나? 어둠의 팔뚝을 넘어뜨리고 받은 전리품 같은 것이지. 이혜령 선생님이 이제 투병을 하세요. 그래서 네. 시한부 선고가 나가지고 이 책을 처음 이제 집필하기 위해서 만났을 때만 해도 내년 3월엔 내가 없을 테니 그때 꼭 이 책을 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조금 더 살다가 가시긴 했지만 네. 아무래도 그런 투병 생활 속에서 많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거고 죽음이 성큼 다가온 상태에서 죽음에 대한 생각과 정리를 많이 하시면서 느꼈던 것들을 이제
글로써 남기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과 팔씨름을 하며 깨달은 것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화의 주제가 사실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죽음이라는 키워드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네. 죽음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철창 속에 있는 호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최초로 죽음학을 했고 죽음에 대한 강의를 진짜 많이 하셨대요. 근데 자기가 암에 걸리고 나서는 감당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항상 어려워하니까 기자가 물어봤다고 해요. 이분한테. 아니 당신은 죽음학을 만들고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왜 그렇게 감당을 못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로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하셨대요.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타인의 죽음이었어. 동물원 철창 속에 있는 호랑이였다고. 근데 지금은 아니야. 철창을 나온 호랑이가 나한테 덤벼들어. 바깥에 있던 죽음이 내 살갗을 뚫고 들어오지. 전혀 다른 거야. 이런 식으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제 철창을 뚫고 온 호랑이라는 말을 표현을 해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표현 좋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령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실은 묻히고 덮이기 쉬워. 일상적 존재는 묻혀있는 존재라고 하이데거가 그랬지.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나? 덮어놓고 살지 말라고. 덮어놓는 것을 들추는 게 철학이고 진리고 예술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가 가장 감쪽같이 덮어놓고 있는 게 무엇일 것 같나? 그건 죽음이라네. 모두가 죽네. 나도 자네도. 이렇게 이어령 선생님께서는 죽음을 덮어놓고 보는 지금의 시대를 좀 안 좋게 바라보세요. 이어령 선생님이 어렸을 때나 살아계셨을 때만 해도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집안에서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때만 해도 모든 사람이 집에서 나고 집에서 자라면서 집에서 이제 숨을 거두기도 했고 근처에 묘지들도 많았고 서양만 해도 공원이 다 근처에 묘비가 있을 정도로 그렇죠. 죽음이 굉장히 가깝게 있는데 지금은 다 병원에서 다 태어나고 병원에서 죽고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한 얘기를 되게 터부시하면서 쉬쉬하잖아요. 네. 제가 만약에 좋은 술자리에서 얘기를 막 하고 있다가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어떻게 분위기가 흘러갈지 예측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이 책 유얼셀프에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술 한잔 하면서 할까요?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아까 얘기했던 철창 속의 호랑이 그런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죽는 것에 관하여? 그렇죠. 많죠. 그래요? 네, 많은데 요즘은 원래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이? 단순히 경험해보지 못해서라기보단 네. 내 모든 기억과 기록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아닌가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역사 이야기를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봤을 때 진짜 나의 죽음이 아무것도 아닐 텐데 네. 지금은 뭐 생활 반경이나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앞으로도 3, 40년 뭐 길게는 50년, 60년도 더 지내야 되잖아요.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영향력을 서로 갖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죽고 나서 한 20년, 30년쯤 뒤면은 내가 살아온 것들이 정말 의미가 단 하나라도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저는 죽음에 관한 두려움보다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그냥 왜 이런 생각을 또 했냐면 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친척 이모랑 네. 뭐 삼촌들이 외할머니 돌아가신 거 이제 뭐 납부하고 납골당 그거 이제 연장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삼촌들 엄마 다 돌아가시면은 그 누가 해? 우리 이제 친척 손자들이 또 몇 명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해가지고 어쨌든 외할머니 손에서 자란 우리도 그 세대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면 되겠다라고 나중에 생각했는데 네. 싸울 것 같은 거야 그때 가서. 왜냐하면 나는 혼자 인천에 있고 네. 거기가 또 대전이에요. 네. 대전에 있는 형 누나들이 있으니까 네. 형들이 대전에 있으니까 형이 좀 해줘 이렇게 말하는 것도 웃기지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그게 이제 어그러진다? 그럼 외할머니는 이제 어디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사실. 물론 납골함이 외할머니는 아니지만 뭐 돌아가신 지 이제 한 20년쯤 됐거든요. 뭐 앞으로 한 20년, 30년쯤 뒤면은 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다 보니까 나도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게 저는 뭐 이승과 저승 뭐 이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이런 문제들이 이곳에서의 나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니까 네. 저는 그게 아쉬울 것 같아요. 죽음 자체 어떻게 보면 딱 죽음이란 키워드보다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을 해보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사후 세계랑은 또 다른 그렇죠, 얘기고. 다른 얘기지만 그러면은 장채님은 어떻게 묻히고 싶어요? 묻힌다? 네. 아, 그것 너무 어렵다. 장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장례? 그냥 편하게 네. 요즘 하듯이 그래요? 매줄 사람이 있다면. 저는 확고해요. 저는 결혼도 네. 어떻게 하고 싶은지 좀 정해졌거든요. 결혼은 저도 그렇죠. 정해놨어요. 그것처럼 장례도 정해졌어요. 아, 그래요? 거기서 이혜령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병원에서 크게 하고 싶지 않으시고 그냥 집에서 좋아했던 사람들이 와주고 그다음 내가 노래도 선택해서 노래도 틀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 하는데 메뉴 어떻게 보면은 웨딩에서는 스몰 웨딩이라 하는데 장례에서는 뭐라 하죠? 스몰 퓨너럴?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장례가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장례를 할 때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돈 비용 엄청 비싸다고 들었는데 비싸요. 뭐 그죠? 한 500에서 1000 왔다 갔다 해요. 어차피 난 죽어가지고 없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집에서 좀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집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뭐 집이 아니더라도 막 성대하게 막 화환 일렬로 막 들어놓고 막 그러고 싶진 않아요. 뭐 화환이 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저도 뭔가 영상도 미리 만들어두고 싶고 뭔가 좀 사람들이 즐겁게 왔다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로 저는 납골당 화장이나 이렇게 매장 뭐라고 하죠? 관 이렇게 하거나 관 매장. 네. 매장 맞죠. 그런 것도 좀 부정적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몽골처럼 던져놓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다면 그럼 뭐라고 하지? 그 벌금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 있다면 대신 수목장이 있잖아요. 수목장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수목장이 제일 긍정적인데 근데 그것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다 돈이라니까. 그게 싫어요. 저는 그런 게 싫어요. 그렇게 돈이 된 게 싫어요. 그렇겠구나. 네, 그냥 제가 이 세상에서 한 줌의 땅도 차지하고 싶지 않아요. 죽고 나면 그냥 모든 것이 진짜 없는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공술의 공수거처럼 죽고 났는데 왜 제가 이만큼의 땅을 차지합니까? 이만큼의 납골 땅에 이만큼의 공간을 차지합니까? 저는 다시 무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고 이런 얘기했을 때 좀 이기적이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요? 누가? 친구가? 이기적이라는 게 좀 나쁘다기보다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너를 기억할 수 있는 마지막의 추억일 텐데 그것마저도 그렇게 다 사라져버리면 슬퍼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가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인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뼈로 그 요즘 주얼리 만든다며요. 네, 만들잖아요. 네.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건 좀 찝찝해. 그런가요? 나 여기다 공선생 뼈 달고 다니고. 손가락 뼈. 그니까. 네. 그거 뭐 괜찮긴 한데 네. 몰라. 나도 우리 어머니 나중에 돌아가시면은 나도 그걸로 간직을 하는 게 좋을까? 이 생각을 또 해봤거든요. 네. 또 그래가지고 근데 뭐 그 친구의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쵸. 이해는 됩니다. 근데 또 많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놨으면 기억이 다 나죠. 요즘에 뭐 SNS에 다 올리는데. 그렇죠. 죽어서도 올리세요 그냥. 예? 예약 걸어놓고 예약 유튜브 걸어놓고. 예약 업로드 걸어놓고 하이 나 사실 점점점 아. 하고서 이제 올려놔. 여러분들 저는 지금 사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덮어놓고 사는 게 죽음이라고. 그렇죠, 맞아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평소에 나눠보신 적이 있으세요? 진짜 없는 것 같아. 한 번도? 누구랑 했는지 엄마. 그것도 현실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네. 철학적인 죽음에 관하여 없죠. 진짜 없어요. 진짜요? 혼자 생각은 진짜 엄청 많이 하는데 이걸 꺼냈을 때 아까 얘기하셨듯이 네. 아니 뭐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네. 재미없어. 이런 사람들도 많고. 주변에도 뭐 그런 얘기 꺼냈을 때 이 사람이 그 대화의 목적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화의 목적에 맞게 그 주제에 몰입해서 이렇게 잘 따라올 수 있을까 하는 사람도 굉장히 적어요. 저는. 그나마 공 선생이 있으니까 둘이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지. 요즘에 웰다잉이라는 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웰빙처럼 잘 죽자 이런 것처럼 저는 약간 죽음에 대한 얘기를 좀 자주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죽음도 어떻게 보면 삶에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인데 우리가 너무 이거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않고 약간 무시하고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기 전에 한번 딱 떠올랐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갖고 그때부터 친구들이랑 모일 때 가끔씩 뭐 토론 아닌 토론, 토의 같은 것들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 얘기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네. 우리 막 청약 이런 거 얘기하고 할 때 네. 뭐 10대 때부터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하잖아요. 잘. 그쵸. 그때가 돼서 하잖아요. 맞아요. 나는 죽음도 이런 거라고 생각해. 주변에 이제 죽음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고 뭐 우리 앞에 죽음이 머지 않았다라고 느껴질 때가 또 오잖아요. 근데 난 그때부터 그런 얘기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 때가 있는 법이다 보니까. 물론 뭐 어렸을 때 청약 통장 뭐 부모님이 가입해 주는 거 뭐 좋죠. 근데 20대 초반 때까지만 해도 그거를 그렇게 밤낮 청약은 이렇게 해야 되고 부동산이 어떻고 이러고 있는 애를 보면은 좀 피곤해 보이지 않을까? 나는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죽음에 관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기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그렇죠. 때가 있는 거에 때가 있는 주제이기도 하네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은 덮어두고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려운 주제인 것도 맞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사실상 청약은 나이가 정해져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나이. 그리고 뭐 결혼은 사실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보통 하는 때가 정해져 있잖아요. 때가 있죠. 근데 사실 죽음은 때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평균이란 게 있잖아요. 죽는 나이가 있으니까. 네. 물론 갑자기 죽어버리면 끝나지 아무것도 그죠. 없이. 근데 뭐 아무 생각도 안 해놨다가 갑자기 죽는다고 뭐 그게 아까운 것도 아니고 사실. 대략적인 이제 그 시기가 있다 보니까 뭐 주변에도 결혼 저는 뭐 19에 한 친구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뭐 아직 안 한 나를 포함해서 아직 안 한 형 누나들도 많고 뭐 이거 다 이렇게 좀 배려심이 넓다 보니까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좋죠. 뭐 밤낮 삼시세끼 죽음에 관해서 떠들고 다니면 그것도 그쵸. 문제지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해봄직하지 않을까. 맞아요. 왜냐? 그래야 지금 삶을 더 아끼고 가꿀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죽음도 삶의 일부라고 여긴다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했으니까 제가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일찍 단명하게 된다면 이제 제 장례식은 그렇게 해주세요. 아 알았어요. 네. 그리고 기억해놓을게요. TV 가지고 와서 네. 이거 틀어요. 이거? 아.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좋네. 어록 모음집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다 떠났구나 이 친구는. 뭐 이런 생각도 좋은 것 같습니다. 좋네. 그거 진짜 좋다 근데. 그러니까요. 그러려면 근데 우리나라 장례식 그 형태도 외국처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장례 미사라든지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이런 거 행사하고 딱 이제 추도 한번 하고 끝나는. 나는 그게 좋아 보이던데. 맞아요. 저는 장례에 대한 약간 이상을 생각했을 때 아이언맨 죽었을 때 이거 어떻게 보면 가상인물이니까요. 아이언맨이 죽었을 때 그게 뭔가 좀 진짜 장례하는 것 같다. 진짜 추모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그때 이제 인물들 다 잡히면서 슬퍼하는 모습들이 클로즈업 되면서 막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근데 제가 가본 장례식이 뭐 많진 않지만 뭔가 그런 느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뭔가 문화의 차이도 있긴 하잖아요. 뭔가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뭔가 밝게 웃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하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가 문화라고 듣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아이언맨이 죽었을 때 그런 느낌으로 저의 장례가 치러지면 어떨까. 공 선생이 따뜻한 심장을 지녔다는 증거 하나 만들어서 물에다 띄워 보낼게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나눕니다. 네, 이런 얘기들을 이어령 선생님과 김지수 기자님께서 나누시는데요. 근데 제가 너무 이런 얘기를 막 하다 보면 좀 무거울 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되게 가벼운 키워드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눠요. 그래서 이제 독서에 대한 얘기를 나눴던 게 있는데요. 가벼운 키워드 맞나요? 되게 별거 아니에요. 책을 그래요? 어떻게 읽으면 좋나 약간 이런 네. 느낌이에요. 그래서 책을 어떻게 읽으시나요? 뭐 어떻게 읽으면 좋나요? 이런 얘기에 네. 의무감으로 책을 읽진 않았네. 아이고. 재미없는 데는 뛰어넘고 눈에 띄고 재미있는 곳만 찾아 읽지. 나비가 꿀을 딸 때처럼 나비는 이꽃 저꽃 가서 따지 1번 2번 순서대로 돌지 않잖아. 목장에서 소가 풀 뜯는 걸 봐도 여기저기 드문드문 뜯어. 풀, 난 순서대로 가지런히 뜯어 먹지는 않는다고.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짧은 얘기였지만 네. 제가 담은 이유는요. 네. 저희가 그래도 check yourself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독서에 대한 얘기도 한번 담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예전에 책을 강박이 있었거든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맞아요. 읽지 않으면 시작조차 안 했던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끝까지 읽지 않으니까 시작조차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독서와 멀어졌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뭔가 더 힘이 났달까? 네. 근데 또 저희가 발표를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야기하려면 또. 네, 또 이제 나비가 꿀을 딸 때처럼 하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얘기가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라. 뭐 이 정도 얘기가 아닐까. 맞아요. 왜냐면은 재미없는 데는 뛰어넘고 뭐 이런 게 네. 사실 소설에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뭐 장면 하나하나가 뭐 일정한 뭐 뒤에 내용을 뒷받침하는 복선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책 한 권 한 권에 관한 이야기 같아요. 뭐 필독 도서라고 해서 읽어봤더니 연금술사 뭐 와닿는 게 없었다며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책 되게 많았거든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 오 캡틴 마이 캡틴 하는 그 뭡니까 죽은 시인의 사회입니까? 네, 죽은 그거 뭐 네이버에서 무슨 부동의 9점 막 8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20세기 최대의 명작에서 가서 보다가 진짜 잘 자고 나왔어요. 그래요?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난.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내가 재밌고 흥미가 가야 또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있는 법이 아니겠느냐. 가볍게 접근해봐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도 가볍게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이제 의무감만 남아있습니다. 의무감으로 책을 읽습니다. 선생님. 네. 저희는. 어떡하실 겁니까?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도 간간히 나와가지고요. 네. 이게 뭔가 삶의 전반적인 것들에 좀 도움이 되는 얘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좋네요. 네. 죽음과 독서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네. 다시 또 무거운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진짜. 네. 운명인데요. 유음해. 네. 오케이. 운명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좀 몇 차례 나눴었죠? 그렇죠. 뭐 관련된 책도 많았었고. 맞아요. 그래서 그 운명에 대한 얘기를 자유의지와 함께 네.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네. 한번 읽어주시죠. 이어령 선생님처럼. 너무 길지만 이어령 선생님 어떻게 읽으시죠? 이거 말을 나 목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냥 할게요. 네. 지능과 덕으로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다가올 운명을 바꿀 수 없네. 데카르트처럼 모든 것을 회의하면서 끝까지 가도 이성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순간과 만나게 돼. 빅데이터가 모든 걸 설명해 주진 못해. 합리주의의 끝에는 비합리주의가 있지. 그렇다고 타고난 팔자에 인생을 맡기고 자기 삶의 운전대를 놓겠나? 아니들 말일세. 그리스에서 말하는 운명론이란 있는 힘껏 노력하고 지혜를 끌어모아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받아들이라는 거야.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도 어찌할 수 없는 저편의 세계. Something great가 있다는 거야. 지혜자만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네. 인정하고 겸허해지는 것은 머나먼 수련의 길이야. 영어 발음이 굉장히 네. 이어령 선생님의 영어 발음 아주 좋으셨을 거예요. 네. 네. 여기 이런 식으로 운명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이거 역시 진짜 통달하신 분이다. 그러니까요. 네. 네. 지능과 덕으로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다가올 운명을 바꿀 수 없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줘요. 이제 이어령 선생님과 김지수 기자님이 만난 이것까지도 운명이다. 지금 정해진 운명도 아니고. 그렇죠. 전 세대에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그 이전까지 올라가서 36억 년이었나요? 전에
빅뱅에서부터 모든 것이 정해진 것이다. 최근에 250억 년이 아닐까라는 그런 얘기가 있나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250억 년 혹은 36억 년 전에 빅뱅에서부터 정해진 운명이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주요? 네. 원래는 136억 년입니다. 그래요? 136. 네. 네, 지구가 45억 년이고요. 네. 근데 우주가 최근에 네. 이거 250억 년일 수도 있겠는데 하는 가설이 나오긴 했어요. 뭐 이렇게 신빙성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어쨌든 네.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정해진 운명이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십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운명론에 좀 회의적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something great가 있다는 거를 받아들이라고 하고 그걸 또 인정하고 겸허해지는 것은 머나먼 수련의 길이라는 말을 해주시는데 그렇다면 나는 좀 수련이 좀 모자란가?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했지만 좀 저는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게 되게 슬프게 느껴져가지고 그렇죠. 슬프다고 해서 없다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저는 그런 비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건 뭐냐? 자유의지잖아요. 자유의지는 운명과는 좀 이율배반적인 뭔가 되게 상충하는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결정된 운이 7이면 내 몫이 3이 있다네. 그 3이 바로 자유의지야. 모든 것이 갖춰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그게 설사 어리석음일지라도 그게 인간이 행사한 자유의지라네. 그렇게 제 몸을 던져 깨달아야 잘났거나 못났거나 진짜 자기가 되는 거지.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수만 가지 희비극을 다 겪어야 만족하는 존재라네.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운명과 자유의지가 그냥 상충하는 전혀 떨어져 있는 단어가 아니라 운이 7이면 뭐라고 해줘? 운칠기삼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3이 바로 자유의지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운명에 대한 얘기를 한번 또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또요? 네. 왠 줄 알아요? 왜요? 제가 이거 하면서 네. 이게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네. 이혜령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오늘 인터뷰와 내일의 인터뷰는 다르다.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는 다르고 대답조차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또 해도 되겠다.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가 운명에 대한 얘기를 나눴을 때와 지금의 우리는 또 달라진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 딱 오늘 얘기하고 나서 그때를 보면 이런 얘기를 좀 다르게 했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영상으로 저희를 처음 접하신 분은 저희 운명론이 또 궁금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렇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운명론에 대한 얘기를 한번 또 자유롭게 나눠봅시다. 전에 것도 보고 오세요. 근데 언제 했었지? 언제였더라? 뭐 제 책이었을 때 했었는데 데미안 때였나? 네. 다 찾아서 보고 오세요. 뭐 그것도 그렇고 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눈 직후에도 내가 또 편집을 하고 업로드를 하고 이제 다시 모니터링을 막 여러 번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내가 그러고 있을 때마다 이때 이 이야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내가 이렇게 말해놓고 보니까 다른 생각인 것 같은데 나는 이런 것 같은데 막 이런 변화가 꽤 있었어요. 네. 맞아요. 뭐 공선생도 이야기해놓고 나중에 생각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맞아. 자주 이야기하는 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자주 이야기할 만큼 또 가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한두 번의 대화로 뭔가 그 깊이를 파고들기에는 좀 거창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럼요. 우리가 말한다는 것도 사실 건방져. 운명에 대해서 어쨌든 운명이라는 거는 여기 너무 와닿는 딱 키워드가 힘껏 노력하고 지혜를 끌어모아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운명이라며요. 그리스에서는. 네. 근데 전제 조건이 힘껏 노력하고 지혜를 끌어모으는 게 전제 조건이잖아. 그렇죠. 이게 기본이라고 디폴트라고. 이걸 해서 했는데 안 되면은 이 썩을 놈의 세상 운명이 뭐 이렇냐라고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래가지고 말을 이렇게 많이 안 하는 거야 그동안. 막 그렇게 죽을 만큼 뭘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너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냥 뭐 그러겠거니 뭐 아직은 나랑은 다른 세상 같은 이야기예요. 운명이라는 거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한다고 알고 있지만
뭐 저번에 이렇게 흘려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모든 건 호르몬이 결정한다. 맞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난 이걸 집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내가 호르몬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냥 태어난 거다. 라는 이제 과학자들의 견해와 심리학자들의 견해도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도 선택이란 단어가 과연 주요한 단어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게 게임하고는 달라요. 야바위처럼 컵 2개를 놓고 하나를 들었어. 확인했어. 없어. 아 여기 있었네. 나 이건 선택이라고 보거든. 네. 근데 내가 중요한 이직을 해야 해. 그럼 이직을 했을 때 안 했을 때 예상은 할 수 있지만 네.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난 그건 선택이라고 생각. 내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건 선택이 아니라 그냥 흐름이야. 그 둘 중에 나는 선택을 했다고 알고 있지만 네. 난 그냥 일로 온 거야. 이렇게 된 거야. 내 갈림길엔 얘가 있었던 적이 없던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갈림길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고 난 그냥 이거 하나의 흐름 속에 그냥 그런 고민도 한번 해봤다. 나 요 정도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삶의 흐름을. 왜냐하면 그거를 나누면 나눌수록 네. 후회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때 그걸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거 있잖아요. 게임에서는 틀렸다 하고 뭐 운명의 시계추 이런 걸 아이템을 써. 네. 뒤로 막 2턴 돌아가. 그래서 지금 하는 게임에 나와. 그래요? 네. 그 운명의 시계 1,200원 주면 살 수 있거든. 그걸 2턴 뒤로 돌아가. 내가 여기서 얘를 먼저 죽였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게 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삶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뭐 1,200원 어디다 낸다고 운명의 시계추 아이템으로 돌아가고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마음이 조금 편하더라고. 이렇게 살아온 거구나. 내가 뭔가를 잘못 집어서 잘못 골라서 이렇게 된 건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흐름에 맡긴 채로 살아가고 있네요.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게 운명에 저항하는 거죠. 여기서 나온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큰 흐름이 있고 그 안에서 조금 더 개선하고 더 나아지게 만들고 하는 게 개인의 노력인 거고. 이게 운명이 있다는 거를 좀 받아들이면 어떻게 보면 허무주의랑도 좀 연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해도 어차피 뭐 망할 운명이라면 뭐 하루 해. 인데도 그것과 자유의지를 적절히 뭔가 조화시켜서 인간은 제 몸을 던져 깨달아야 잘났거나 못났거나 진짜 자기가 되는 거지. 수만 가지 희비극을 다 겪어야 만족하는 존재라네라는 말이 뭔가 그런 허무주의랑은 좀 허무주의를 좀 쳐낼 수 있는 좋은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되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또 2부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네. 이게 2부로 넘어가는 건 또 하나의 운명 같네요. 선택이 아니라 그렇죠. 네, 이걸 눌러보신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운명이죠. 맞아요. 영상 하나가 끝나는데 하더니 잘못 눌러가지고 우리 영상에 들어왔어. 그랬는데 괜찮네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썸네일 낚시에 끌려가지고 눌렀다가 에라 하고 뒤로 가게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뭔 책이 생각이 났어. 그러면 맞다 예전에 뭐 이렇게 휙 넘긴 그것 중에 그 책 이야기하던 이상한 애들 둘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지? 하고 찾아보다가 다시 오시게 된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그것도 뭐 운명인 거고 사실 그렇죠. 타고난 운명이라는 게 안 좋은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서 저 사람은 저거 할 운명이었네 라고 느껴질 만큼 한 분야에서 되게 장인처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천연비누도 그렇게 장인처럼 만드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난 진짜 운명의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이버에서 수천연비누 검색하시면요. 네. 아주 양질의 비누, 운명의 결정체인 그 사장님께서 만드신 비누들이 여러분들을 운명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명의 비누군요. 그렇죠.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그리고 그 천연비누를 우리를 통해 얘기를 듣게 된 것도 운명입니다. 방금 되게 누구 같지 않았어요? 누구 따라? 그 정재영 씨 알아요? 알아요. 일식집인 줄 알았으면 칼은 안 들고 와도 될 뻔했네. 많은 그 약간 죄송합니다. 어쨌든 네이버에서 수천연 비누 많이 검색하셔가지고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그 비누가. 오늘 내가 욕실에서 잘못 그 비누를 밟고 확 미끄러져서 골로 갈 운명이었다. 근데 천연 비누는
그렇게 엄청 미끌거리고 거품이 많이 나는 비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밟았는데 뚝 우뚝 서서 살았다. 여러분들을 삶의 운명으로 이끌어줄 비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수천연 비누 검색해 주십시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효령 선생님과의 대화를 한번 2부까지 가져가서 네. 저희들끼리 또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에도 아주 네. 무겁고 네. 힘든 얘기들이 가득하겠네요. 가득가득합니다. 아이고, 코끼리 다리 정도는 만지고 오죠.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우리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란 책 1부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2부 기다리시면서 일주일 동안 네. 나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주에도 이걸 들을까 말까 이런 고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책교셀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